네, 기자 홍사원입니다. 금요일 홍사원쇼 홍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김용남 전 의원, 신인규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은 사전 투표 하셨어요? 저는 어제 했습니다. 오후에. 저는 어제 아침에 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너무 투표가 간절해가지고 바로 가서 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저 머그샷은 누구 사진이신가? 인증샷인가 머그샷인가? 사전 투표 인증샷. 옆에 누구랑 같이 계신 거 아니에요? 누구예요? 누구신 거죠? 딸. 딸내미? 근데 딸이 이제 뒤돌았네. 생애 첫 투표를 어제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왜 등 이번에- 돌렸어 아빠는? 아무래도 얼굴을 이렇게 드러내면 네. 그렇지. 불편하죠. 그렇지. 예. 등이라도 찍자 이렇게 또 읍소하셨구만. 뒤통수만 빌려달라고 뒤통수. 사진 안 찍으려고 하는 거를 겨우 꼬셔갖고. 구독자 여러분들도 저렇게 그 인증샷 그 찍은 거 보내주시면은 그 이메일 주소가 yp01 hahaSociety.com이랍니다. 여기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6월 3일 화요일 날 대선 방송 때 좀 활용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좀 보내주시고 상품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상품이 있는 거. 커피 쿠폰이라도 쏘세요. 그러니까 치킨, 뭐 커피 치킨 이런 거. 좋죠. 신변 그 인증샷도 있다고 하는데 예. 이거야말로 진짜 머그샷이네. 이거야말로 머그샷이야. 너무 간절히 기다렸다가 투표를 예. 해가지고 예. 시원하게 찍고 왔습니다. 시원하게 찍으셨네. 예. 아무튼 이제 딱 2시간 남았으니까 아직 못하신 분들 빨리빨리 하시고 지금 이 방송 안 보셔도 됩니다. 일단 투표장으로 달려가시는 게 더 중요하니까 방송은 뭐 나중에 보셔도 되고 내일은 분명히 말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내일은 사전투표 없습니다. 내일은 없고 오늘 6시까지가 마지막이니까 빨리 가서 이 선거법 개정해야 돼요. 이번 선거 치르고 나면. 어떻게? 그러니까 사전 투표를 본 선거일로부터 5일 그렇지. 전에 하게 이틀에 됐으니까.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이걸 5일 이내로만 바꿔주면 돼요. 그럼 토요일에 낄 수 있게끔. 그렇죠. 5일 그렇게 되면 이내? 이번 선거는 딱 금토 사전 투표를 했으면 좋았을 거를 예. 선거법상 5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목금이 걸렸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금토가 훨씬 사전 투표율이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아니 그러니까 하루 그러니까 사전 투표한 보관 기간도 하루 줄어들 수 있잖아요. 예. 금토하면 예. 그러면 그 보관하는데 부담도 좀 줄어들고. 덜고 아니 그리고 투표하는 사람도 토요일이 끼어 있으면 훨씬 용이하게 사전 투표를 할 그럴 수가 수 있죠. 있고 예. 그 진작에 바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선거법을. 직장 다니시거나 또 생업 있는 분들 이렇게 잠시 짬내서 갔다 오기도 힘드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말 저도 제도 개선을 통해서 정말 투표율 높이는 게 좋은 거니까 주말이 좀 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것도 한번 좀 이제 어차피 다음 주 화요일이면 이제 새 정부 들어서니까 그때 한번 좀 논의를 해보기로 하고.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이겁니다. 제가 오늘 오프닝 곡을 소개를 안 드렸네. 그 사전투표 동료곡 오프닝 곡은 오늘 한민주 씨가 보내주신 구독자 한민주 씨가 보낸 노래였습니다. 자, 4시까지 사전투표율을 보니까 31.38%. 지난 대선 대비해서는 1.38%포인트가 낮다고 해요. 어제는 막 사상 최대치였는데 오늘 좀 줄어들었어요. 아무래도 이게 평일이다 보니 말씀하신 대로 평일이다 보니까 그런 건가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어제 저도 서울시내 여기 사전투표소에 갔습니다만 특히 관외 사전투표는 줄이 너무 길어요. 예. 그러니까 주로 직장인들이 그렇죠. 집이 아닌 회사 근처에서 하다 보면 예. 관외 사전투표를 하게 되잖아요. 예.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투표를 마칠 수가 없어요. 줄이 너무 길어서. 밥을 굶든가 점심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평일날 하면 토요일보다 투표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열기는 높으나 실제 투표율은 어제는 원래 금토했을 때 같은 평일 기준으로는 높았는데 이 평일에 토요일을 못 당하는 거죠. 첫날 기준으로 더 높았는데 네. 이튿날 둘째 날 기준으로 하니까 그때는 토요일이었었고. 휴일이니까. 예. 그 TK 지역 대구 경북 지역이 지금 어쨌든 가장 낮잖아요. 네.
사전 투표율이 이거는 못 믿어서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보수 지지자들이 사실은 이미 대선 패배를 좀 직감하기 때문에 사실상 투표장에 나갈 유인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또 부정선거를 맹신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는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김문수 후보가 되고 나서부터는 사전 투표는 하라고는 했는데 기존에는 사전 투표에 대한 불신론 내지는 지금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또 지금 부정선거 영합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좀 지지자들은 굉장한 혼선을 좀 빚을 수밖에 없다.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예. 이런 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참 그 윤석열 김건희는 사전 투표 안 했죠? 뭐 저는 했다는 얘기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안 했겠지. 부정선거 맹신론자들인데 본인들이 했으면은 그거 지지자들에 대한 배반이 영화도 봤는데. 안 했을 것 같아요. 본 투표는 할래나? 음.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본투표 다음 주 화요일이니까 그 안에 들어갈 리는 없겠구나. 네. 본투표는 그거 궁금하네. 할까 안 할까? 그러니까요. 할까요? 안 할 가능성이 꽤 있을 것 거의 같은데. 다 이제 언론들이 이제 붙을 네. 텐데. 아니 그리고 본 투표는 너무너무 쉽잖아요. 할 수 있는 투표소가 딱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정해져 있잖아요. 예. 거기만 지키면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예. 그것도 한번 좀 본투표 때 그것도 또 한번 봐야 되겠네. 어제 그 김문수 후보가 유세장에서 유세하는 도중에 하여튼 지금 부정선거 뭐 이걸 이 부분에 대한 그 보수층 저 지지자 보수층이 아니고 극우 지지자 극우 세력들은 저걸 좀 뭐라 그럴까 종교적으로 이 종교처럼 확신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저런 반응이 나왔거든요. 한번 보시죠. 여러분 오늘 투표하셨습니까? 저는 투표하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 투표를 꼭 하셔야 되겠죠? 투표 기권하시면 안 되겠죠? 말은 하여튼 그 저렇게 하는데 부정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하여튼 의식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부정선거로 지금 보수 쪽에서 선거는 어차피 정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뭔가 몰아가려는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저게 이제 자기들 업보죠. 그동안의 부정선거를 가지고 어떤 선거 패배에 대해서 본인들을 성찰하거나 돌아보는 게 아니라 예. 그냥 선거가 잘못됐다. 이런 식의 비합리적인 내지는 뭐 맹신적 종교적인 그런 주장들을 펼쳤기 때문에 지금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헷갈리는 겁니다. 심지어 윤석열 씨는 과거에 사전투표를 또 본인이 해왔어요. 그렇죠. 그래놓고서 이제 와가지고는 또 부정선거 영화 보러 다니고 이러니까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 못된 정치인들이 뿌려놓은 씨앗에 덧처럼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제 하필 신촌 사전투표소에서 왜 투표용지가 밖으로 밖에서. 나오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벌써 그거를 빌미로 해서 일종의 선거 결과에 불복하려는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뭐 방송에서 그 토론을 하는데 뭐 해킹을 해서 투표 결과를 바꿀 가능성 뭐 이런 거를 언급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결과는 어느 정도 예감이 드는데 예. 그 예측대로 결과가 나오더라도 아니다. 이른바 부정선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원래는 이겼다. 이런 식의 억지 주장을 할 것 같아요. 보니까 일부에서는 적어도. 그러니까 이게 오늘 그 사고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회송용 봉투에 그 안에 봉투에 이미 기표된 이재명이 찍힌 그 투표용지가 들어있더라 하고 누군가 신고했는데 보니까 선관위에서는 이걸 자작극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게 뭔가 이준석이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 오늘 부정선거 상황극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예 선거 자체를 갖다가 선거 끝난 다음에 이게 뭐 무효다라고 우길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준석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그 얘기를 했어요. 부정선거 상황극을 만들 수 있다. 자꾸 이제 정상인이다 이런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네.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황교안도 그러니까 오늘 사전 투표 이거 중지 가처분 신청 냈잖아요.
뭔가 이게 자꾸 빌드업을 하려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들고. 근데 이거를 저도 뭐 한 수백 번 설명한 것 같은데요. 네. 부정선거와 부실 관리는 다른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부정선거라는 거는 예를 들면 명태균 게이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개입되면 부정선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정을 저지른 사람이 특정이 되지 않습니까? 개인이든 집단이든 간에. 그리고 부정한 행위도 특정이 돼요. 예. 그 부정선거가 맞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선관위가 물론 잘못한 겁니다만은 예. 관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직원의 실수라든지 어떤 혼동이 좀 있었다. 예. 이 부분은 이제 부실 관리로서 뭐 국회에서도 혼도 내고 뭐 제도 개선도 하고 선관위에 대한 페널티도 가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부실 관리가 부정선거로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부정선거의 증거를 못 찾았어요. 그러면은 부정선거가 없었다라고 논리적으로 귀결을 내야 되는데 너무 증거인멸을 잘해서 부정의 증거까지도 감췄다라는 식으로 거의 망상 수준으로 내지는 굉장한 이상한 좀 상상력을 발휘하다 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만약에 그래서 압도적인 승리가 이제 민주당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요 부분도 좀 그 앞으로 어제 같은 그런 부실 일종의 실수에 의한 부실 관리 이거 나면 정말 안 됩니다. 단일화는 사실 이제 의미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사전 투표가 뭐 이제 2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이제 단일화 해봤자 뭐 이 이후에 단일화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냐 싶긴 한데 김문수 후보가 그런데 계속 단일화에 대해서 하여튼 좀 미련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뭐 마지막까지 단일화 노력 계속하겠다. 하나로 뭉치기 위한 노력을 지금 계속하는 중이다. 사전 투표가 이미 실시되고 있는 중에도 저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준석은 할 생각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왜 이렇게 질척돼요? 아니 그게 그 이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면? 그러니까 일단 국민의힘이나 김문수 후보 측에서 계속 단일화 얘기를 하는 거는 네. 선거 국면을 바꿀 수 있는 다른 요인을 발견하기가 힘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없잖아요. 획기적인 공약 뭐 그런 거 없죠. 네. 뭐 다른 어떤 대형 이슈가 터져갖고 선거판이 이렇게 요동을 칠 만한 것도 발견하기 힘들고 네. 오로지 그나마 가능성이 그래도 0.1%라도 있는 건 단일화밖에 없는데 네. 이거를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다른 목적도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만약에 선거 패배를 했을 때 패배의 원인이 단일화에 실패해서다. 책임을 돌리려고. 예, 그런 목적도 있어 보이고 예. 이준석 후보 측은 단일화 안 한다는 얘기는 하지만 정말 그러면 처음부터 철벽같이 그냥 완전히 끊어낸 거냐 칼같이 그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물 밑에서는 할 듯 말 듯 뭐 아니면 논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태도를 계속 보이면서 이준석이. 예, 계속 유인을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어제 사실은 밤에도 좀 해프닝이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사실은 단일화가 이슈화되면서 제일 득을 본 거는 이준석 후보예요. 몸값이 올라갔잖아요. 뉴스에 이준석만 나와 있던가니까. 아니 그리고 도배 예, 여론조사 지지율도 물론 그 이상한 발언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씩이라도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그게 단일화를 매개로 해서 올라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1번, 2번 후보에 비해서는 완전히 좀 체급이 한참 떨어지는 후보로 인식되다가 단일화가 자꾸 논의되면서 이렇게 조금 체급이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는 올라왔어요. 그런 효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노리고 만나서 얘기할 수도 있고 뭐 만날까 말까 이런 일종의 그 미끼를 계속 던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생각이 되게 비슷한 게 뭐 양쪽의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까지 해온 거는 맞고요. 언론의 지면도 다 장식을 했고요. 네, 네. 근데 이게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완전한 마이너스인 게 이게 덫이었어요, 사실은. 단일화가? 국민의힘의 덫. 그러니까 뭐 책임을 회피시키든 간에 예. 저는 덫에 걸렸다는 게 뭐냐면은 이준석 후보가 너무 많이 좀 과대 광고 비슷하게 좀 약을 많이 판 겁니다. 그래가지고 과대 광고로 사실상 보수 지지자들의 희망을 상당히 높이 끌어올려놨다. 그래서 버블이 꺼지듯이 단일화가 이제 무산이 되고 나면 아마 그 기대를 일말의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장사를 했던 그 대가를 좀 치를 것 같은데 네. 저는 이 국민의힘이 쳐놓은 덫에 이준석 후보가 잠깐은 좀 달콤해서 언론이 많이 주목해주고 하니까 좋았을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다가올 그 보수 내부에서의 책임론, 뭐 제2의 뭐 심상정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준석 보고. 예, 뭐 보수판 심상정 얘기가 나올 그럴 수
텐데 예. 아마 여기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고요. 네. 아마 국민의힘도 끝까지 단일화 노래를 불러가면서 역시 이건 이준석 때문이야라고 오히려 더 그 피해자로 그러니까 피해자로 본인들을 둔갑시키기에 훨씬 이게 쉬운 논리가 지금 작동되고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2의 심상정을 만들려고 될 수도 있다 이준석이.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책임론을 더 강화하는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아니 근데 그게 생각대로 안 돌아갈 가능성도 높아 보여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표차가 비등비등하면 10%가 나. 예. 근데 이준석 후보가 7% 득표했어. 예. 그러면 단순 합산을 해도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가 지난번 대선 이후에 공경에 빠진 거는 워낙 박빙의 승부가 났기 때문에 0.73% 차이밖에 안 됐는데 심상정 후보가 2% 조금 넘게 득표를 하니까 야 이거만 없었어도 이겼잖아 이렇게 되지만 단순 합산을 해도 못 이기면은 그 비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아니죠. 이 사람들은 논리를 이렇게 만들죠. 그래도 욕은 할 차이가 많이 난 거는 부정선거 때문에 많이 벌어진 거고 원래는 차이가 이준석 얻은 후보가 얻은 만큼보다 적게 났다라고 네. 그 스토리를 또 만들어가지고 네. 부정선거를 섞어서 네. 그래서 이준석 죽이기에 아니 나서지 어차피 않을까. 부정선거면 단일화 했어도 지는 거잖아요. 어쨌든 논리는 만들기 나름이다. 좀 그렇게 봅니다. 근데 어제 밤에 하여튼 해프닝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전 투표 이제 시작되면 이제 단일화는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이 얘기는 안 나올 거다 했는데 그 이후에도 실제로 시도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어젯밤 9시에 김재원 김문수 캠프 비서실장이 오늘 라디오에서 출연해서 저 얘기를 했는데 어젯밤 9시에 만나서 토론하자고 합의 좀 약속이 됐나 봐 실제로. 그래서 제가 와서 기다렸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장소를 갖다 국회 그 의원회관실에 이준석 의원실에서 만나자고 하더니 그다음에 갑자기 또 한강 둔치로다가 장소를 변경하더니 그다음에 다시 또 그냥 일방적으로 취소해 버렸다. 그래서 그냥 그 헛물만 키고 왔다. 헛물만 켰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준석은 또 바로 또 거기 또 그것도 다 듣고 있었나 봐. 바로 또 그 반박을 했더라고요. 국민의힘 그런 적 없다. 국민의힘 인사들 지금 연락 몇 명 오는데 일체 다 아예 상대도 하나 거부하고 있다. 누구 말이 맞는 건가? 어떻게 보세요? 저거는 뭐 당당하면은 김재원 비서실장이 뭐 통화 목록 같은 거 공개하시면 되죠. 예. 뭐 누구랑 연락했고 어떻게 잡아왔다라는 거를 입증하면 뭐 누군가가 거짓말하는 거는 그대로 나올 일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단일화가 불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실익이 없다는 면도 있습니다만은 이준석과 김문수, 그러니까 양대 축을 가지는 이 진영이 이제는 그 소위 말해서 신뢰가 기반이 없어서 네. 더 이상 무슨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는 관계다라는 생각이 저는 김재원 비서실장의 이야기는 본인하고 직접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게 아니고 이른바 신성범. 빅텐트 추진 추진단. 단장인가? 뭐 명칭이 그래요. 빅텐트 추진 단장인 신성범 의원이 개혁신당 네. 측과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그래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고 신성범 의원으로부터 김재원 비서실장이 전해 들었는데 결국에 장소를 몇 번 옮기더니 무산됐다라는 것이고 아마 이준석 후보는 본인이 직접 전화 통화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했더라도 신성범 의원하고는 좀 그래서 오늘 좀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준석하고 직접 통화한 건 아니고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쪽 개혁신당 쪽에 관계자겠죠. 하여튼 이게 어쨌든 단일화를 끝까지 좀 그 마지막까지 잡고 있는 그 안건이니까 했는데 긍정적으로 답변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 본인도 긍정적이다 해서 한번 만나자 해서 연락이 와서 그래서 이제 김문수 후보한테 보고를 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혁신당 내도 지금 단일화파가 있고 아니면 끝까지 완주파가 있고 양쪽 파로 갈려 있잖아요. 그 둘이 서로 거기서 감론을 박이 있었나 봐. 그러더니 갑자기 만나기로 했는데 공개 토론을 하자고 다시 또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공개 토론을 하자. 비밀 이제 그 논의가 아니고 이거는 이준석 의원이 뭔가 의도한 게 있겠지. 그래서 이거는 의도가 뻔하구나. 그래서 이제 무산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신성범 의원이 했다고 한다면 누군가 카운터 파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 그러니까 그분이 누군지를 그냥 밝히면 이 정도 인물이면 이준석 후보의 의중이 담긴 인사 내지는 그냥 혼자서 뭐 월권을 한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만 밝히면 저는 뭐 해소될 의혹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두 가지 측면만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뭐 신성범 의원을 아주 잘하는 거는 아니지만 새빨간 거짓말을 할 뿐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막판에 공개 토론을 하자고 주장을 했다는 거는 그래서 저는 신빙성이 좀 더 생겨요. 공개 토론을 제의했다고 하는 게 공개 토론 목적이 뭐겠어요? 결국엔 그 젓가락 발언의 파문을 단일화로 덮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충분히 그 정도 머리를 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상대방이 누군지 다 그럼 그 누군지만 밝히면 돼요. 이른바 보면 국민의힘 김문수 쪽에서 완전히 당한 거 아니에요. 당한 거. 억울한 거잖아. 그러니까 좀 억울하죠. 근데 더 이상 이거를 그 확전시키면은 그게 이준석의 전략에 지금 자꾸 말려 들어가는 거다. 지금도 이미 이준석한테 한 방 먹었다라고 전략에 당했다. 이미 시컷 말려 들었는데 뭐. 여우 같은 이준석한테 당했다라고 판단을 하더라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 얘기는 더 이상 그 확전시키지 않는 걸로. 해봤자 손해가 난다 뭐 이런 판단인 것 그렇지.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준석을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도 나이도 어디 뭐 40살이잖아요 지금 딱. 네. 40살이니까는 예, 젊죠. 40살 애라고 본 것 같아 보니까 거기서 이제 패착이 있었던 거지. 그렇죠. 김종인으로 봤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 하여튼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뉴스거리가 이제는 되기가 힘든 게 네. 별로 국민들이 이제는 관심도 없지만 너무 피곤해요. 그러니까 이준석 수법이 이런 건데 과거에도 탈당할 때 아마 기억해 보시면요. 네. 10월 달 말부터 12월 27일에 탈당하는 그날까지 본인의 거취에 대해 가지고 탈당 가능성이 하루마다 1%씩 늘어난다면서 언론 가지고 장난을 치거든요. 거기에 레거시 언론 다 따라붙습니다. 네. 오늘은 몇 프로입니까? 55%. 네. 뭐 몇 프로입니까? 1%씩 늘어나죠. 네. 이 말장난에 대한민국 언론이 뭐 의도했든 안 의도했든 놀아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게 얼마나 국민들에게 피곤한 일입니까? 본인의 거취 결정이 되면 스스로 밝히면 될 일인데 네. 단일화 할 때 되면 밝히면 되고 안 하면 그만인데 네. 이 단일화 장사를 이렇게 오래 해버렸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이 뭐 지지자들이든 국민들이든 굉장히 좀 역효과가 지금은 날 지점까지 온 거 아니냐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완전히 이준석의 전략에 말려 들어갔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한두 번 당하는 게 아닌데 뭘 또 새삼스럽게 막판에 또 그래도 아쉬우니까 막 이거라도 붙잡으려고 했는데 거기서 또 한 번 당한 거야 보니까. 별로 동정받기 힘들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도. TV 토론 생방송 중에 어쨌든 대형 사고를 쳤잖아요 이준석이. 네. 근데 어제는 딱 그 말을 했잖아요. 이게 어디에 내 말 어디 내 질문 어디 혐오가 있었느냐. 이건 다시 말해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 얘기했잖아요. 그거죠. 거기서 뻔뻔하게. 어처구니가 없었거든. 근데 오늘 당원들한테 일종의 반성문 같은 걸 냈더라고요. 변명을 하지 않겠다. 이게 표현의 수위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깊이 사과하고 변명하지 않겠다 했는데 뒷부분에서는 의혹을 검증하자는 이 공익적 문제 제기에 지금 민주당에서 정치보복의 방식으로 국회의원직을 제명하려고 한다. 나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도와달라. 아니 그리고 맨 끝에 부분에 그거는 보도가 대부분 안 되는데 그래서 15% 넘기게 해달라는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나왔었나? 예, 있던데요. 제가 그래. 본 기사에 숫자는 내가 못 본 것 같은데. 15% 그래야지 얘기가 선거보전금을 있던데요. 보전받지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예. 그 뭐 예. 두말 않고 사과 이게 아니에요 취지가. 그러니까 15% 선거보전금 금전적으로 우리 손해 보면 안 된다. 아니 근데 변명은 어제 다 해놓고서는 또 이제 와서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라는 약간 멋있어 보이는 문구를 쓴다고 해서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어제 이미 추악한 면을 다 봤고요. 네. 저 정치보복 얘기도 정말 듣기가 거북스러운 게 아니 무슨 본인한테 불리하다라고만 느끼면 다 보복이 됩니까? 윤석열한테 우리가 처벌하면 그게 보복입니까? 바퀴벌레한테 F킬러 뿌리면 그게 보복이에요? 아니 바퀴벌레 나오면 뿌려서 잡아야지 그거 어떻게 같이 삽니까? 그렇지. 그걸 바퀴벌레가 왜 나한테 F킬러로 보복해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보복의 방식이라는데 왜 저게 보복입니까? 모든 행위엔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네. 본인이 그런 대선 후보자로서 적합하지 않다라는 말도 너무 부족한 네. 정말 망언 중에 망언으로 전 국민 상대로 언어 성폭력을 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들이 그냥 넘어갑니까? 네.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도 없기 때문에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려면요. 의원직 정도는 사퇴를 해야 예. 정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아무것도 안 걸면서 무슨 본인이 보복이다라는 식으로 제명을 피해가려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저것도 잘못된 발언 아니냐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후보가 오늘 그 사과문 반성문에서 15% 넘어야 한다고 언급을 했다고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예.
반성문이 아니에요. SOS 친 거네. SOS. 아니, 처음에는 앞부분엔 반성문 타입이었어. 그런데 뒤로 갈수록 좀 약간 좀 이상해지더라고. 그 현란한 이 아직 반성 못했구나. 현란한 화술을 늘 조심해야 됩니다. 대사과였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5시 20분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때 아마 그 생방송 토론 그 발언에 대해서 사과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처음에는 내가 뭘 잘못했어 내 질문에 그렇게 순화해서 표현하는데 그게 어디 혐오의 표현이 들어있어 이렇게 세게 나오더니 아닌 것 근데 제가 같다. 돗자리 좀 깔아볼까요? 제가 5시 20분 아직 안 됐는데 네. 제가 한번 쭉 읊어볼게요. 네. 어떤 얘기할지. 네. 앞에는 저자세로 나올 겁니다. 잘못했다, 변명도 하지 않겠다 또 얘기하고요. 두 번째에서 아마 YS 사례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명당하면은 오히려 본인이 더 정면 돌파하겠다라고 YS 서사를 갖다 쓸 가능성 매우 높고요. 어허. 그리고 마지막에 노무현 대통령 얘기하면서 정면 돌파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준석의 뇌구조가 그냥 제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하도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니 근데 저도 뭐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문제와 해악을 많이 일으키다 보니까 제가 네. 마치 잔불 끌어 다니듯이 소화기 들고 이거 하나 끄고 다니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뇌구조가 이제는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자세 YS 제명사를 얘기하면서 본인을 YS와 동치시키면서 제명당하면 역풍문다. 본인은 노무현 정신으로 정면 돌파하겠다. 요 세 문장으로 요약될 거예요. 아마 기자님들 이 방송 보시면 미리 써놓으세요.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그럴듯한데 거의 나 그렇게 지금- 갑니다. 나 지금 개몽당했어 지금. 아니 뭐 그럴 것 같아 진짜. 거의 요거를 못 벗어납니다. 요 잔머리를 요걸 못 벗어납니다. 마지막을 노무현 정신으로다가 돌파, 이제 정면 포장할 거라 돌파, 이거죠. 정면 돌파 들어갑니다. YS 100% 나올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나 이 방송 보고 있으면 이씨 빨리 고치세요. 고치는 거 아니야? 근데 고쳐도 늘 내용이 없어. 고쳐도 늘 내용이. 아니 그런데 어제는 그 이준석 후보가 하여튼 이거 생방송 중에 그 망언이라고 해야 되나 그 쓰레기 발언이라고 해야 되나 그 말 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신이 30-40년간 앞으로 정치할 사람이다. 부끄럽지 않은 선택하겠다. 나중에 자기가 봤을 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려 한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30년, 40년 정치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번에 생물학적 나이로는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정치를 그때까지 3-4년도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근데 제가 보기엔 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했어. 그러면서 이제 본인을 마크롱 대통령하고 다 자꾸 이제 등가시키는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마크롱은 아니고 르펜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프랑스의 르펜 있잖아요. 르펜 말고 이제 성이 리씨니까 르펜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 르펜이야 르펜. 예. 아 오늘 여러 가지 터지네 막. 아니 근데 그 점점 극단적인 주장과 예. 그 입장을 고수하는 형태로 본인의 정치적인 세력을 유지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저기서 지금 드랍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커뮤니티에 거의 중독된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본인 지지자들 잃을까봐 여기서 어떤 결정도 지금 못합니다. 그냥 이대로 호랑이 등에 올라타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본인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고 조급해지니까 망언 나오고요. 망언 나오니까 또 처음에는 또 뻗대기식으로 버티잖아요. 그러다가 또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예. 제가 그 다음날 그 망언 다음날 보니까요.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 사설에서 경향성을 떠나서요. 다 일반되게 다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본인이 못 견디겠다 해서 또 오늘 여러 가지 또 현란한 말기술을 부릴 텐데 이제는 이준석이라는 이 정치인의 그 노회한 기술, 잔기술을 국민들이 이제는 15년째 봐오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전략적 노출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준석의 어떤 수법도 전 이제 통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그래서 저도 그 리펜이 될 가능성에 저도 매우 동의합니다. 오늘 그 쪼그라들 겁니다. 한겨레 만평에 내 한겨레 만평 보면서 항상 그 개몽당에 보면 너무 현실을 잘 풍자하는 것 같아갖고 40대 윤석열을 몰라봤네 이준석을 타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하고 했더니 윤석열이 계산책 하다가 저런 인재를 몰라봤다니 참 딱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둘의 공통점이 있잖아요. 윤석열은 극우 유튜브를 보고 네. 이준석은 그 커뮤니티 템포. 하나에만 집중해서 보고 그러니까 네. 자기 지지자만 보고 하는 건 똑같고요. 네. 언론관도 똑같습니다. 그냥 입틀막이에요. 뉴스타파 기자한테 이준석이 하는 걸 보십시오. 네. 이준석 후보 측이 그러니까. 거의 준석열이라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윤석열 판박입니다. 근데 윤석열만큼의 지금 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윤석열 씨가 20살 많잖아요. 이준석 저런 식으로 20년 더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훨씬 윤석열보다 더 심각한 지경으로 경직된 사고를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윤석열을 뛰어넘으면 넘었지. 이미 능가했죠, 저는. 모자라진 않을 것 같아. 모자르진 않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 아까 그 커뮤니티 얘기가 나와서 정말 그 커뮤니티를 저도 한번 그래서 한번 들어봤거든요. 진짜 여기가 정말 이준석이 이것만 보고 다니는가. 거기 보니까 완전히 이준석은 그 막 황제도만 보니까. 어유, 어? 그 완전히 뭐 그 대장이죠, 대장. 영웅이지 영웅. 예. 영웅이고 그 이번에 딱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이 말이 거기선 진짜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팸코라고 부르다 보니까 이제 팸통령이라고 하죠. 팸코의 대통령이라서 팸통령. 팸통령이죠. 근데 문제가 지금 이준석 후보뿐만 아니라 개혁신당의 그 주요 남아 있는 멤버들이 다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 화요일 저녁에 TV 토론 발언 이후에 예. 그 다음 날부터 개혁신당 관계자들이 방송 나와서 일종의 그건 쉴드도 아니고 그러니까 뭘 잘못했는데 도대체 천하람 의원도 처음엔 나고 그렇게까지는 안 봤는데 왜 그렇게 아니 이렇게 다 그런 태도예요. 왜 그걸 쉴드를 조금만 상식이 있으면 그 쉴드 칠 만한 일이 아닌데 그거는 그냥 여기서 납작 엎드리고 그냥 말 실수였다 이렇게 해도 부족할 판인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익 공동체이거나 예. 아니면 범죄 공동체이거나 예. 뭐든지 뭐가 하나이기 때문에 예. 비상식적이고 비성적인 일을 하는 것이지 이익 공동체 범죄 공동체 외에는 더 이상 설명이 불가능해요. 제가 볼 때는 아니 그러지 않고서야 아니 그 많은 인원들 중에 어떻게 단 한 사람 이 있습니다. 단 한 사람 이건 그러니까. 아닙니다. 아니되옵니다라는 말을 왜 아무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전 이익 공동체 아니면 범죄 공동체 둘 중에 하나로 이 사람들이 묶여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그러니까 뭐 잘못했다 이거 말 실수였다 우리가 그 책임을 통과한다 이 얘기를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저 말을 이준석이 할 때 그날 생방송에서 그냥 엉겁결에 튀어나온 게 아니고 준비했죠. 완전히 준비했다는 의도된 거잖아요. 거죠. 준비했다 본인이 말했잖아. 네, 의도된 그럼 빌드업. 그걸 갖다 생방송 토론 나가기 전에 당에서 연습도 하고 사전 뭐 이것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을 아무도 그럼 하면 안 된다고 말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 그게 생물학적으로는 동종교배의 위험성이죠.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동종교배를 거듭하다 보면 자꾸 열성적인- 열성인자가 예. 강화돼서 위험하다는 나쁜 쪽으로, 건데 그게 그 비슷한 사람들만 남아 있는 옛날 거기서 거예요. 얘기하다 지금. 보니까 그거 안 맞으면 다 나왔지. 나왔네. 아니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거기 돼요. 최근에 두 사람 나온 사람이 있어. 아니 저는 뭐 처음부터도 안 갔지만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윤석열도 내란을 못 막잖아요. 왜 못 막습니까? 그 누가 봐도 다 잘못됐다는 걸 알고 한다고 알았으면 당연히 뜯어 말려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못 말리잖아요. 준석열, 윤석열의 내란, 이준석의 현재 행동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못 말리죠 아무도. 그러면은 그 두 분이 그 책을 쓰셨잖아요. 내가 오늘 책 선전도 한번 못 해주겠는데 대망론 그거 좀 비춰주셔 좀. 거기 대망론에 저 이준석도 그 대망은 아니지만은 앞으로 예. 그 대망을 그 꿈꿀 가능성이 그러면 이번에 완전히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이거 하필 책 얘기하면서 이준석을 결부시키니까 이게 내가 이거 좋은 제목인데. 대망론이 폭망론처럼 들리잖아요. 이해줘. 이거 내가 대안과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대망이 그 대망 아니고요. 갖다 대안과 희망. 붙이려다 보니까 이준석을 갖다 붙였어 그냥. 아무튼 책 그 잘 나가죠. 요즘 뭐 꾸준하게 순위가 예.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 이준석 책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네. 혹시 대안과 희망입니다. 대안과 희망이라는 거. 이재명 후보가 어제 서울 집중 유세했잖아요. 그런데 고속터미널 그 강남권에서 이제 했어요. 강남권은 어쨌든 이재명 후보 찬성표보단 반대표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 아무래도 힘든 지역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아마 할 테에 민주당에서도. 그렇죠. 그래서도 어제 이제 강남권 공약에서 이 얘기를 꺼냈거든요. 어제 유세 한번 좀 들어보시죠. 부동산 민주정권이 지금까지 집권했을 때 집값이 올랐어요. 왜 그랬을까? 저는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가격이 오른다고 굳이 그걸 압박해가지고 다른 지역과 좀 괴리감이 생기더라도 서로 비싸게 사고 팔겠다는 걸 굳이 압박해가지고 힘들여 낮출 필요 있습니까? 앞으로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 공급이 균형을 잃어서 수요 과다로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날이 갈수록 제 책의 내용과 싱크로율이 너무너무 높아지는데요. 여기 챕터 3에 나오는 예, 똑같은 내용. 챕터 3에 제가 부동산 정책을 다뤘는데 요 대망. 예, 저기 저의 저자 소개가 이 책에 어떻게 돼 있냐면 네. 한국 주식시장에 반칙이 난무한다고 붕괴한다. 그리고 세금으로 다주택자를 사실상 징벌하려고 한 것은 틀렸다고 네. 비판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첫 번째가 그 주식 네. 관련해서 이제 코스피 5천 네. 관련한 얘기가 나오고 네. 2장이 아니고 챕터 2장이네. 2인데 네. 여기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의 구조적 고찰이라고 해서 이게 다주택자 내지는 강남 아파트에 대해서 세금으로 사실상 자꾸 강제를 하다 보니까 예. 시장은 똘똘한 한 채라는 거로 대응을 한다. 그러면서 강남권과 비강남권 그리고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가격이 점점 괴리가 커진다. 예. 그래서 그거는 정책적으로 잘못됐다. 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발 좀 책에서. 책을 구매하셔서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빌드업이 너무 좋으신데 빌드업. 그러니까 타고났어. 아, 타고난, 타고난 재능이야. 저는 뭐 어. 공동 저자기 때문에 너무 좋았습니다. 그냥 묻어가는 거야 그냥. 묻어갔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하나만 더 추가하면 예. 이재명 후보 말씀 100%전 동의하고요. 예. 하나만 더 추가하면 공급을 더 늘리거나 예. 아니면 수요를 분산시켜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이 수도권 공화국이라는 거를 예. 과감하게 해체를 해야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인구 분산책을 써야 되는 건데 예. 인구 분산책은요. 어느 한 정책 하나 가지고 분산 절대 못 시킵니다. 예.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정책을 예. 지속 가능하게 정부가 의지를 갖고 보여줘야 예. 국민들이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공급과 수요에 대해서 저는 부동산 정책도 좀 이재명 후보의 말씀대로 저렇게 하면 잡힐 수 있다. 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러니까 지금 댓글에 지금 아까 뭐 경제부총리 얘기도 나오던데 아니 저쪽에서 한 말에 댓글에 댓글에 그냥 쓴 거니까 그거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아, 저요? 경제부총리 김용남 나오는 또 손바닥에 뭐 쓰지 마시고 또 그건 너무 과분한 말씀이고 어. 하여튼 예. 아니 자격은 내가 봐도 충분해요. 아이 진짜 별 경제 말씀 전문가세요. 그러니까. 별 말씀. 예. 어쨌든 경제가 지금 워낙 지금 망가져 있어갖고 특히 예. 부동산 정책 정권 초기에 다음 정권 초기에 잘 입안을 해서 지난 정부처럼 아니, 지지난 정부처럼 그 어떤 실망을 다시 한번 안겨주면은 정말 큰일이니 그 공급만으로도 사실 아까 저는 예. 그 신인규 변호사 말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집값이라는 거는 수도권 집값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렇죠. 지방은 사실 이거 집값 오르는 거 오히려 내려가는 걸 걱정해야지 오르는 걸 걱정할 게 공동화가 아니잖아요. 문제인 거죠. 예. 그러니까 지방이 같이 살 수 있느냐, 지방이 집값이 다 같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느냐, 이걸 만들어 줘야만이 이게 집값을 잡는 정책이지. 공급을 많이 하겠다 수도권에 사람들이 더 여기 더 많이 있으니 그럼 지방에 누가 남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집에 누구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다 더 끌어올리는 역할밖에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작용. 예. 그러니까 공급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지방을 더 살게 좋게끔 예. 그래서 세종으로 청와대도 세종으로 옮기고 서울대도 세종으로 옮기고 KBS도 옮기고 지방에 많은 정부 부처들과 어떤 시설 인프라를 자꾸 내려보내는 게 오히려 서울에는 그 부분이야말로 좀 규제를 해야죠. 저는 강제적인 규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어요. 헌법에도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그렇죠. 정부가 일하도록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헌법 정신을 충실히 이행하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을 때 방향이 정말 맞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많은 분들이 공감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수도권도 이거 공멸한다. 지방만 고사되는 게 아니라 예. 수도권은 사람이 많아서 망한다고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예. 뭐 교통 문제, 환경 문제, 주거 문제 뭐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대한민국을 국토를 효율적으로 발전시킨다라는 것이 헌법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는 모두가 사는 전 유일한 길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실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어제가 아니고 이번에 그 민주당에서 공약집 내놓은 거에 경제정책 분야 중에서도 저는 눈에 띄는 거 하나 중에 하나가 어쨌든 기재부를 이제 개혁하는 거. 예. 검찰도 지금 사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막강한 권한을 두 개를 한꺼번에 다 갖고 있다 보니 검찰이 이렇게 부패한 거잖아요. 그 시절 지내셨지만은 좋은 시절 다 보내셨지만은 기재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재정과 예산 이 두 개가 다 큰 건데 두 개를 같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이걸 이제 분리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예산만큼은 분리를 시키겠다. 어디다가 둘지는 아직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지만 일단은 분리는 시키겠다. 나 이거 맞는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어때요? 아니, 아니야? 그 기재부가 사실은 엄청 세죠. 예. 사실은 부처 중에 왕이지 왕. 왕이죠. 그리고 기재부의 특히 예산실은 예. 이게 공무원으로부터 접대받는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지. 예산 그 짤 때 봄에 보면 예, 사실 과장이 아유, 왕 그냥 그럼요. 반 부처 막 장차관들이 막 절절 매. 아니 국회의원들도 예. 사실 그 부탁하러 막 그렇죠. 찾아다녀요. 예. 솔직히 그 지역 사업과 관련해서 그렇죠. 예산 그거 좀 밀어 넣으려면 쪽지 예산 좀 땡겨달라고. 예. 아니 잘 보여야 돼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면은 있는데 저는 거기에 조금만 첨언을 하자면 예. 그 옛날에는 경제기획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통합됐잖아요. 그러면서 그 기재부로 하나로 했는데 실제로 돈을 다루는 부서에서 그 경제기획 업무, 정책 업무까지 같은 곳에서 하다 보니까 예. 지금은 그렇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돈이 안 되고 내지는 지금 당장은 투자한 금액 대비 회수가 불투명해 보이는 게 자꾸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려요. 예. 그동안 계속 그랬어요. 경제기획원이 사라져서 하나로 통합된 다음부터는 그래서 국가 발전과 관련한 장기 비전 내지는 정책이 나오질 않아요. 이게. 그래서 이 그 옛날 같은 경제기획원 그러니까 당장 돈 되는 게 아니라 예. 약간은 뜬구름 잡는 얘기 같기도 하지만 반드시 미래를 위해서는 필요한 거를 좀 기능적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장기적인 기획을 하는 예. 그 기능을 하는 부처. 예. 그게 지금의 그러니까 옛날 재정경제부처럼 거기서 그걸 하고 그 다음에 그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하고 옛날엔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죠. 그게- 예산을 지금 앞으로는 그래 국회에서 할지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할지 그건 아직 결정하진 않았는데 따로 부처로 두면 뭐 그게 그건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부처로 남겨두면은 대통령 선출 권력이 그걸 갖다가 책임지도록 예산을 그래서 짜도록 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 미국처럼. 미국은 사실은 예산안 자체를 예. 국회에서 짜죠. 예. 그걸 이제 법률의 형태로 해서 국회에서 예산안을 만들어서 법률 형태로 통과시키기 때문에 예. 그래서 미국 의회가 센 거예요. 그렇죠. 예, 어마어마하게 세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행정부에서 예산안을 짜고 사실 거기 못 집어넣으면 힘든 거죠. 거의 가능성이 없어요. 그 기재부에서 짜는 예산안에 못 밀어 넣으면 예. 예산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무척 센 건데 오랜만에 좀 고민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시스템을 좀 바꿀 필요는 있어 보여요. 지금 시스템이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잘 돌아가는 시스템이 아닌 것 같아. 이 시스템.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는 예산 편성권은 저는 헌법에 지금 나와 있는 정부가 하는 이 부분을 저는 개정을 해서 개헌 때 전 국회가 가져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전에 개헌 전까지는 지금처럼 이렇게 기획재정부에 다 몰아놓는 건 안 좋은 것 같고 예. 저는 재정과 예산 부분을 좀 나눠서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저는 선출직으로 대통령 우리가 뽑기 때문에 예. 저는 대통령실 뭐 내지는 뭐 청와대로 간다 그러면 과거 청와대 그러니까 저는 그쪽으로 해서 오히려 국민적인 선출에 기반한 저는 권한을 가지고 오히려 책임 있게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는가. 이걸 관료들한테 맡겨놓으니까 행정부 비대화 현상 때문에 그냥 관료들이 권한을 다 가져버리고 그 출신 관료들이 또 나중에 로비를 해야 되니까 또 로펌으로 다 가고 이게 악순환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권한은 좀 분산을 해서 좀 선출직들이 책임 있게 하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하지 않나. 전 그렇게 봅니다. 저도 기재부는 모피아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관료 기득권이 얼마 씁니까? 검찰 개혁 못지않게 기재부 개혁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피아. 이 모피아. 근데 실제 그 경제 활동이나 사회생활을 해보면 검찰 출신이 센 거에 제가 보기엔 곱하기 한
15배 정도는 그렇죠. 모피아가 세요. 실제로는. 아니, 양적으로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적으로 아니, 많아서 근데 그런 거 진짜 같은데? 세요, 진짜. 그래? 기재부. 아니 그게 당장 네. 그 관료 사회뿐만 아니라 네. 사실은 예를 들어서 그 금융 자본시장에서도 모피아 출신들이 거의 그 그건 그렇죠. 장악을 아,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여기는 액수가 워낙 커. 어. 만지는 액수 자체가 그냥 단위가 틀려요. 예. 그러면 정부 예산만 해도 거의 600조 후반대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기재부에서 관리하는 기금 있잖아요. 예. 국민연금이 형식적으로는 보건복지부지만 그거를 평가는 기재부에서 합니다. 수익률이나 이런 거는. 예. 기재부에서 평가하고 관리하는 기금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3,000조예요. 이것저것 기금 합치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그 심이라는 거는. 그리고 저는 이제 법무관 때 제가 공공기관에 근무를 했었는데 장관급 기관이었고 제가 예산 편성하러 세종시 저희 팀장 모시고 자주 갔었는데 진짜 사무관이 쓰레빠 슬슬 끌고 나와가지고 저희는 뭐 팀장 뭐 보직 변호사들 다 끌고 대규모 군단으로 갑니다. 그냥 이렇게 찍찍 그면서 그냥 사무관이 쓰레빠 싣고 나와가지고 찍찍 거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가지고 있는 권한이 아니 하물며 사무관도 그렇게 권한을 갖고 공공기관이 쩔쩔매는데 뭐 차관, 장관 오죽하겠습니까? 저는 그때 그 힘의 위력을 체험을 하다 보니까 아 이거 기재부에 대한 그 모피아 문제 이건 굉장히 심각한 네. 대한민국의 좀 해악 아니냐라는 생각을 전 하고 있습니다. 어휴, 신인규 변호사가 눈이 너무 높은데요. 이 장관, 차관 아니 과장급 예산절에 관리고. 그 과장만 하기도 얼마나 과장 만들고, 힘든데. 과장 만나기 정말 힘들어. 아니 저희는 이제 사무관이 그때 나왔었는데 힘이 세더라고요 진짜. 자,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 이겁니다. 검찰이 뭔가 지금 뒤늦게 서두르는 모습 같은 게 저는 사실 느껴지거든요. 어쨌든 중앙지검이 이번 김건희한테 이번 주 내에 출석해서 조사받으라고 통보를 했대요. 지난주에. 이번 주에 봤죠. 오늘 토요일 그러니까요. 일요일도 돼요? 토요일 일요일은 안 되는 거지. 아니요. 그 소환 조사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주말에도? 예, 아, 그럼 그럼요. 일요일까지도 그러니까 가능을 하는 거구나. 아니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예. 주말 근무만 하면 되는 거지. 뭐 예. 그게 불법은 아니잖아요. 주말 근무. 미리 협의를 해서 가니까요. 협의만 되면. 그럼 다음 주 화요일이 대선이고 전날 월요일이 이제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퇴임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번 주 내에 꼭 그 김건희 나와라 하는 게 뭐 어떤 다음 정권 이제 정권 바뀔 것 같으니까는 뭔가 좀 보여주려는 그 쇼잉인가 의도가 뭐냐? 의도가 좀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냥 순수하게 정말로 물론 당연히 불러야 됩니다 지금. 아니 근데 윤석열이 망가뜨려놓은 국가기관이 너무나도 많지만 뭐 방통위 권익이 너무 많지만 예. 가장 큰 해악이 검찰과 경찰 이 수사기관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내지는 거의 뭐 손바닥에 뭐 슬라임 같은 거 주물딱거리듯이 예. 거의 그렇게 쪼물딱거렸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경찰이 나서고 검찰이 나서고 뭐 일부 수사를 하는 듯한 태세는 보일지언정 이거 국민들이 신뢰를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김건희 소환 여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예. 하루빨리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빨리 돼서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돼서 저는 빠르게 이건 특검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서로 뭐 권한 간에 뭐 기관 간에 권한 경쟁 하듯이 서로 뭐 증거물 내놔라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의미 없고요. 예. 빠르게 특검을 통해 가지고 저는 좀 공정성이 담보된 수사기관에서 빠르게 저는 처리하는 것이 가장 지금으로서는 바람직하다.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까지. 특검이 가는 거는 당연한데 지금 검찰이 그 전에 특검에 가는 걸 갖다가 가서 검찰이 지금 바람 앞에 촛불이니까 뭔가를 지금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잘해라는 걸. 뭐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그 비화폰 서버도 경찰이 경호처로부터 임의 제출 방식으로 이제 그 확보를 하러 갔잖아요. 거기 이제 갑자기 검찰이 들이닥쳤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좀 실랭이가 있었나 봐. 뭐 우리가 갖고 가겠다, 니네가 갖고 가겠다 이거 갖고 이미 그러니까 경찰이 임의 제출 받기로 했는데 검찰이 뒤늦게 지금 뛰어든 거잖아요. 사실 검찰은 여태까지 김성훈에 대해서 계속 그 구속영장도 천 신청 안 하고 그런 거는 별로 비화폰 서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경찰이 수사를 회방하는 역할만 했었는데 CCTV 삼청동 안가 그 구속영장도 반려시켜 버렸잖아요 검찰이. 근데 뒤늦게 지금 왜
여긴 뛰어드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경찰이 지금 관련해 가지고 내란죄 수사를 속도를 좀 내면서 국무위원들 그렇죠. 소환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경쟁적으로 본인들도 하는 듯한 모습은 보여줘야 되니까 예. 아마 간 거 아닌가 싶고 예. 또 하나는 경찰에게 그 증거들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더 관리하는 게 낫겠다라는 아주 1차원적인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예. 전 의미가 없고 그냥 저는 빨리 정권 교체되면 그냥 특검을 통해서 이거는 좀 제대로 된 수사를 정말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늦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늦었죠. 너무 늦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하는 것도 내란죄 윤석열 어쨌든 직위원재판부가 내란죄를 재판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핵심 증거가 확보가 안 된 게 지금 비어폰 서버하고 CCTV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압수수색을 증거로 채택하려면은 지금 이미 경찰이나 검찰에서 확보한 거로는 증거로 이거 쓰지를 못하잖아요. 지금 확보한 거는.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뭐 그 어, 추 재판 중에도 그 추후에도 증거 제출은 가능합니다. 사실. 아니 그러니까 네. 직위원재판부가 검찰에서는 증거로 이거 필요하니 핵심 증거니 추가로 직위원재판부가 직권으로 그 압수수색 영장을 좀 해라. 그러면은 그걸 우리가 증거로 쓰겠다 했는데 그걸 지금 6월 9일 날 대선 끝나고 다음 기일인 6월 9일 날 이걸 갖다 그러면 압수수색 영장을 할지 필요한지 안 할지 검토를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예, 예.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안 한 거 아니야. 압수수색 영장은 안 나왔죠. 안 나왔죠. 예. 그건 다시 말해서 지금은 직위원재판부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6월 9일 날 제 윤석열 재판 그 변호인단 얘기 들어보니까는 이거 압수수색이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압수수색을 만약 안 한다고 하면은 네. 지금 경호처에서 비어폰 서버를 내줬다 하더라도 증거로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미 제출 형태로 받은 것도 증거로 쓸 수는 있죠. 이미 제출 형태로 받았으면은 예, 예, 예. 검찰이 그걸 꼭 받았으면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서 확보한 것만 예. 증거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미 제출 형태로 제출받은 것도 증거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경찰에서 이미 제출 받은 거는 내란 재판이 아니고 윤석열 그 체포할 때 그 특수공무집행 그렇지. 방해 네. 요거하고 지금 이상민에 대한 그 내란 혐의 수사 네. 요거 용도로만 이미 제출을 받았는데 네. 만약 여기서 그 경호처는 협조를 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이미 제출 검찰한테도 네. 검찰이 이걸 확보하면은 직위원재판부가 뭐 압수수색 영장을 내주든 안 내주든 만약 이미 제출을 확보하면은 증거로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병합 절차나 이런 게 필요하겠죠.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예. 근데 그 특수공무집행 방해 사건하고 윤석열의 내란수계 사건하고 병합을 하면서 예. 그 이번에 확보한 거를 그 사건의 증거로도 제출을 해야죠. 아니 제 말은 네. 지금 경찰이 확보한 거는 내란 행위 그러니까 12월 3일 날 그때 전후에서 비어폰 서버 통화 기록이나 이런 걸 갖다가 확보를 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특수공무집행 요거만 네. 확보한 거 아니에요? 정확한 확보에 보면 일단 알려진 거는 네. 그 경찰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관련해서 예. 그 확보를 했다고 하니까 음. 그 이유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작년 3월부터 이제 쓴 걸 갖다가 쭉 확보는 하는데 경찰에서도 증거로 쓰는 거는 특수공무집행 방해하고 이상민에 대한 혐의 요 부분만 자기네들이 그 증거로 활용하겠다라고 아마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혼란이 있는 게 어. 제가 볼 때는 수사가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된 게 아니라 예. 토막토막 문제제기 될 때마다 이제 조금씩 움직이면서 좀 뭐랄까요 이렇게 좀 막힌 담을 넘어가듯이 그동안 수사가 되어왔기 때문에 예. 사실 이게 외부에 알려진 정보는 좀 제한적이고 해서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참 이게 지금의 이 수사 기관과 이 재판부만 가지고는 정말 이거 예. 처리가 어렵고 저는 뭐 몇 번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12.3 내란과 관련된 거잖아요. 예. 전 내란과 관련된 거는 친이 쿠데타고 윤석열이 뿌려놓은 사람들이 또 수사를 하는 거예요. 예. 재판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되고 전 내란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저는 이런 여러 가지 법적 문제 또 수사의 한계성 이런 것들을 전 좀 더 극복하는 좀 비상적인 조치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 전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게 수사가 지금 굉장히 엉망으로 되어 있는 경향을 좀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그 이미 제출 형태로 뭐 통화 내역을 제출을 받았어요. 예. 근데 그게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일어나던 그 2월 전후로 해서
만 딱 한정해서 받은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작년 12월 이전 거부터 해서 다 받았다. 예. 근데 그 증거를 공무집행 방해 사건과 관련해서 제출받았는데 보니까 내란과 관련한 증거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더라. 그러면 그거를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증거로 전혀 못 쓰는 건 아니에요. 아, 그랬을 수 예, 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미 제출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증거를 확보할 때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확보를 했던 아니면 스스로 그냥 이미 제출로 제출을 받았건 거기에 불법적인 요소만 없으면 증거 확보에 그러면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원래는 특수공무집행방해는 2월 그때 체포 그렇죠. 시켰을 때 그때인데 네. 그 전까지 받은 이유는 경찰이 지금 이상민 내란 사건을 조사하고 있잖아요. 이상민 내란 사건 때문에 그 작년 3월부터 이제 한꺼번에 다 받은 거거든요. 이상민에 관해서. 근데 이상민에 관해서 받았지만은 거기에 윤석열 관련해서 그 혐의가 있는 증거가 있으면은 비오픈 통화 기록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이것도 인용해서 쓸 수가 있다. 예. 이미 제출을 받아서. 예. 그럼 직연재판부가 6월 9일 날 혹시 압수수색을 거부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그러면은. 아니 근데 그 이미 제출 받은 증거의 내용을 살펴봐야죠. 그거로 충분하냐? 근데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게 필요하냐 그 증거로 충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예. 그렇구나. 직연재판부는 그런데 6월 9일 날 대선 끝나고 한참 뒤잖아요. 이게 당연히 핵심 증거인데 왜 이걸 갖다가 그때 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때 한번 가서 검토하겠다.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이게 타당한 겁니까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보통은 그렇게 안 하는데 네. 그 선거 결과 좀 보고요. 뭐 이런 취지가 너무 명백한 거 아니에요? 너무 그것 때문에 보이는데. 그런가? 누가 이기는지 좀 최종적으로 확인까지 다 하고요. 발부 여부를 결정할게요. 뭐 이런 거 같은데요. 그걸 확인해 봐야 아나요, 그거를. 그러니까 나 그 부분은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당연히 이거는 저는 그날 당연히 그 나올 줄 알았는데 압수수색 영장이 안 내보내더라고요. 6월 9일 날까지 기다려 보자고 한 거 보니까는 아마 뭐 대선을 신경 썼을 아니 근데 가능성도 참 있고. 특이해요. 진짜 예. 재판하는 거 보면 정말 특이하게 해요. 그 통일교가 선물한 그 샤넬백 교환 당시에 김건희 비서 유경옥하고 같이 혼자 간 게 아니고 21g 그 부인하고 같이 갔다고 했잖아요. 교환했을 때 그 추가금 200만 원을 여태까지는 건진을 통해서 유경옥이 결제한 거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21g 대표 부인 예. 이 사람이 결제를 했다네요. 예. 이거는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받았는데 예. 뭐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거보다 더 고급진 거로 바꿔와. 예. 그러면서 일종의 뭐랄까요? 물줄을 대동하고 간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죠. 물론 21g 대표의 부인은 내가 우선 결제를 하고 예. 나중에 통해서 건진 돈을 받았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200만 원을 나중에 통해서 받았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생각하기 힘든 것 같고 그렇지. 예. 그러니까 참 속된 표현으로 손 안 대고 코 푼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1,200만 원이 넘는 거를 받고도 아예 성에 안 차. 그러면 좀 더 비싼 거? 근데 그것도 내 돈 쓰긴 아깝지. 그 대신 결제해 줄 사람 불러서 같이 갑시다. 그래갖고 그 자리에서 200만 원 더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멀뚱멀 그런 거 있잖아요. 계산할 때 딴 잡히고 그러면 에이씨 그런 아니 근데 A씨 하면서 냈을 것 같지 않고 그냥 기쁘게 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이자들이 사실 저 21g도 그 수의계약 관련해 가지고 여러 특혜를 그렇죠. 받은 업체고, 그러니까 김건희에 대해서는 그 물주들이 여러 가지 본인들의 쩐을 투입을 하고 더 큰 걸 이제 그 공적 권한을 통해서 얻어낼 기대, 그게 이제 예. 뇌물이죠 사실상.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범죄 공동체적으로 조금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기도 유경옥에 대한 핸드폰 압수수색 그리고 검찰 소환 조사를 통해서 이제 윗선을 계속 밝혀 나가면 위에 누가 있겠습니까? 김건희가 있는 거죠. 김건희 오른팔인데. 그러니까 저기 잠깐만요. 그 전으로 좀 돌려봐 주시면은 200만 원을 추가를 이제 21g 대표 부인이 결제를 했는데 이걸 갖다 돌려는 받았대요.
건진이 200만 원을 현찰로 줘서 유경옥이 줬는데 현찰로 줬다는 거거든요. 계좌이체로 안 주고. 그러니까 증거가 없지. 증거가 없죠. 증거가 없지. 네. 그리고 검찰 조사에서 21g 대표 부인이 왜 당시에 결제를 했느냐 했더니만은 샤넬 여기 그 구매 그 포인트 이런 거 이런 걸 갖다 쌓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보니까 검찰에서는 교환한 주체로 200만 원 추가해서 교환한 주체로 21g 대표 부인이 아니고 원래 이 샤넬백 요거 구매한 그 통일교 윤영호 본부장 그 처제가 한 거로 다 거기 또 등재가 됐대. 그러나 포인트는 샤넬 포인트로 그쪽으로 갔다 봐. 그럼 이것도 거짓말이 맞죠. 안 맞잖아요. 네. 어? 아니 그리고 결정적으로 네. 건진이 유경옥 행정관을 통해서 200만 원을 줬다고 하는데 예. 건진이 유경옥과 연락한 흔적이 전혀 없잖아요. 통화가 없지. 예. 통화 내역이고 뭐고 예. 문자를 주고받은 예. 내역 자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00만 원을 저 21g 대표 부인이 대신 결제했으니 이 돈 전해주라고 하려면 뭐 전화 통해서 현찰 그렇지. 200을 받으러 오라고 하던 뭐 연락은 최소한 한 번 이상은 해야 될 거잖아요. 그게 없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냥 집에 가서 무작정 그냥 하루 종일 기다렸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그냥. 그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거짓말이란 게 누가 봐도 뻔한데 왜 유경옥하고 건진법사를 검찰은 지금 구속을 안 합니까? 그건 왜 검찰을 믿을 수가 없는 거고 결국 나 그게 제일 의아해. 그것도 지기현 부장하고 같은 거 아닐까요? 선거 끝나면 선거 좀 끝나고. 보고요. 그러면서 근데 유경옥 씨가 어쨌든 그 네. 김건희, 윤건희 쪽에 USB 공동 인증서까지도 이렇게 관리했다라는 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유경옥만 좀 파봐도 그러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이 부정한 짓을 많이 했는지가 금방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날 걸로 저는 봅니다. 유경옥이 굉장히 하여튼 키맨이야, 많은 키맨. 그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무슨 핸드백 콜렉터를 한 건가요? 저게 1271만 원짜리 모델은 이미 갖고 있는 모델이라서 다른 모델을 수집하려고 바꾼 건가? 그럴 수도 있겠고 네. 다른 데서 받았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모델이 게 겹쳐서. 있는데 에이씨 그래서 겹치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콜렉터들은 네, 이렇게 네. 쫙 이게 피규어 시리즈별로 세워놓듯이. 다른 거를 쫙 모아야 되잖아요. 이게. 하여튼 선거가 빨리 끝나야지. 선거 끝나길 기다리고 일을 시작하겠다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갖고. 근데 지금. 압도적으로 되면 모든 게 풀릴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자, 사전 투표 이제 1시간 남았으니까 사전 투표 마저 꼭 해주시고요. 아직 못하신 분들은. 오늘 신인규 변호사 김용남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